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두 번째 페이지. 이 시간 진주대첩 이야기를 들려주실 역사계의 진주, 잡지사의 진주, 남양주의 진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 진주대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진주대첩도 뭐 진주성에서 크게 이긴 전투 이 정도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진주성 전투가 1차, 2차 전투로 나뉘고요. 또 그 안에 유명한 논계 이야기까지 얽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산대첩이라든지 행주대첩과는 다르게 진주대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진주성 싸움을 이제 우리 쪽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진주대첩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대첩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2차 전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피해를 입었던 전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의 어떤 여성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이제 논개로. 논계는 2차 전투와 관련한 인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주성이 함락되면서 군인들, 그다음에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 있었는데, 네. 그 비극 속에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인물로서 네. 평가받는 게 논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진주 대첩을 살펴볼 때는 일단 진주 대첩과 1차 전투.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더불어서 이제 그 여파로 만들어진 2차 진주성 싸움, 그리고 이제 3차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논개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로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 부분을 차례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뭐 3대 대첩 이런 거 꼽을 때는 이제 단순히 전투의 규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굉장히 네. 고려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진주대첩은 임진왜란 전체 과정에서 왜 중요한 전투로 꼽히는 걸까요? 아마 행주대첩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세 개의 대첩이 모두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본군이 이제 부산에서 부산에 그 상륙하고 그다음에 한양을 함락하고 평양까지 갈 때는 파죽지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의 군, 민, 심지어는 왕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위기감에 빠졌을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위기감을 이제 그 이후에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전쟁으로 바꾸게 되는 일종의 소강 상태를 만들어내는 전쟁 세계가 바로 이 한산대첩, 그다음에 진주대첩, 행주대첩 행주대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1592년 7월, 10월, 그다음에 1593년 2월 행주대첩이 가장 나중인가요? 나중이죠. 아, 예. 이렇게 되는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먼저 그 선조를 쫓아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가죠. 피란까지 가죠. 몽진을 가는 하도 바람에 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도망이라고 몽진을 했네요. 예. 도망이기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도망을 가니까 이제 전략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의 원군이 들어오고 평양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과정이 일본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병참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처음에는 호남 쪽이든 바닷가를 통해서 평안도, 함경도 쪽, 평안도나 의주 쪽으로 병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병참선을 만들어낸 1차선이 무너진 게 한산대첩. 그러니까 이제 수륙병진 정책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전략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한산대첩이고요. 네네. 그러면 육지로라도 뚫어야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육지로 뚫고 나가다가 무너졌던 게 진주대첩. 진주대첩이고. 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3차로 그 진주대첩에서 살아남은 전라도 일대의 군사들이 상경을 해서 한양 근처에서 한양 탈환의 교두보를 확보했던 게 행주대첩.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진주대첩은 그 중간에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네. 한편으로 이 진주성 전투, 진주대첩이 일본군에게 큰 심리적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세 개의 전투와 함께 또 진주대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주대첩만 떼어놓고 보면은 왜군이 왜 진주로 향했던 겁니까? 처음에는 당연하게 그냥 한양만 함락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길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일단 바다에서 한번 막혔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주력은 전부 다 지금 북쪽으로 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방에서 그거를 보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대가 네. 경상도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 이 경상도 일대의 부대는 그러면은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호남으로 가서 식량 확보하려고. 식량도 확보하고 아. 그다음에 한산도에서 막혔으니까 예. 호남으로 넘어가면 또 바다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륙 병진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경상도를 지나가야 소백산맥 넘어서 호남으로 가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경상도와 그 전라도의 동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소규모 전투지만 일본 군들이 계속 패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요 거점 하나를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근데 쭉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점이 어디로 보였냐면은 진주로 보였던 거죠. 네. 그러면 진주를 확보하고 그리고 전라도로 넘어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해 일대에 한 3만 정도의 대군, 그러니까 3만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한 2만 정도가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2만 정도의 대군을 한 10명 정도의 장군이 이제 이끌고 있었거든요. 예. 이 장군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진주성으로 대군을 몰고 가서 거기를 함락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은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김해 일대에 일본군을 공격하는 조선군도 나타납니다. 네. 바로 뭐냐면은 약 27살, 8살 정도의 젊은 장군이었는데 네네. 약간 전공을 세워갖고 그러면은 너 병마절도사 해갖고 경상 우병사가 됐던 네. 그 유승인이 군대를 한 3,000명을 이끌고 창원에 있었던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이전 전투에서는 크게 성과를 거뒀던 유승인이 여기서는 네. 패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전사를 하고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일단은 피신한 상태로 이 전쟁의 서막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창원에서 류승인을 왜군이 꺾고 진주로 향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인으로 볼 상황이군요.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왜군을 공격하다가 일단 실패해서 잠깐 일단 물러난 피신한 상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기상 1592년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로 넘어가는 그때쯤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네. 당시 이제 진주성을 지킨 인물은 이제 진주대첩하면 떠오르는 김시민 장군입니다. 근데 김시민 장군이 원래는 진주 목사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목사 밑에 이제 판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무섭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 이게 목사님? 이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경. 예. 이렇게 되니까 네. 지휘부가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전략이 지금 김해 일대의 대군이 서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그렇죠, 분위기는 그렇죠.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네. 이제 거기에 겁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진주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 성들이 계속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일대의 민심을 책임졌던 초유사 김성일이 판관이었던 김시민을 목사 대리로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시민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선택이 이제 옳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때 이제 한두 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한 3,700명을 이제 진주성에서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곤양군수 이광학이 한 100명 정도 데리고 왔으니까 한 3,800명 정도가 성 안에서 네. 일정한 조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런데 이때 그 유승인 아까 경상 우병사 있었잖아요. 잠깐 피해 있던. 예. 그 사람이 한 1,000명 정도의 자녀 병력을 이끌고 네. 진주성으로 들어옵니다. 나도 지키게 해달라. 예. 내가 그들하고 한번 싸워봤으니까 네. 나의 기술,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 김시민 목사가 네. 미안하지만 못 들어옵니다. 성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네. 왜요? 어, 왜?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 병마절도사에게 병권이 갑니다. 그리고 목사보다 한 품계가 높아요. 종산품, 병산품. 병마절도사 류승인이 계급이 더 높아요. 계급이 더 높습니다. 김시민은 37, 37살. 그럼 계급이 더 높으면 하라면 해야죠. 그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 지금 여기가 김시민 중심으로 조련을 해놓은 상황이고 예. 또 여기가 부대가 1,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네. 지휘 계통이 내가 여태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네.
내가 지금 김시민 목사 명을 따라야 돼? 아니면 유승인 병사 류승인 병마절도사 병마절도사 예. 저기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 지휘 체계가 혼란이 지휘 체계가 온다.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극상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 하극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때 민관군이 하나로 똘똘 뭉친 덕분에 김시민 장군 아래에서 이만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음. 이제 곽재우도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김시민 장군의 판단을 높게 평가했군요. 높게 평가한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유승인 병마절도사가 지금 27, 8밖에 안 된 갓 승진한 병마절도사거든요. 네, 네. 저도 그 뜻을 따르겠다. 라고 해요. 해맙니다. 그분도 참. 네, 그래서 밖에서 그럼 우리는 외곽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2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끌고 있는 부대는 1,100개 안 되잖아요. 싸우다가 이분도 전사를 합니다. 유승인 병마절도사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기억을 이분의 해야겠네요. 이름도 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지휘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이때 김성일 초유사의 목사 선택이 대리로 올린 선택이 네,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다음- 있습니까?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주 대첩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 군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옵니다. 그래갖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노래? 예. 네, 우리 사면초가라는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방면에서 네. 초나라에서 끌려온 군인들이 많은데 초나라에서 노래를 부르면 고향 생각하게끔. 거기서 다 무너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면초가가 사실은 뭐 주변에서 포위했다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 고향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네, 노래 가짜인 거죠. 예, 예, 초나라 초나라 노래. 노래. 어.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시켜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한양도 무너졌는데 이깟 진주성을 어찌 지키겠느냐. 한 줌밖에 안 되는 진주성 포기하고 나와라. 이런 동요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조선 어린이들이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새와 같은 어. 새장 안에 새 같은 느낌인데 네. 그냥 포기하고 나와라. 심리전이죠. 이걸 심리전 하면은 그 안에 있었던 군인들이며 민간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두려움을 가졌을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김시민 장군은 삼국지를 많이 같이 보셨나 일본 노래 부르나? 삼국지를 많이 보셨나 봐요. 사면일가. 왜 제갈량이 예, 그 예, 혼자서 가야금 예. 검은고 타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비슷하게 예. 악공을 불러다가 피리를 불게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요? 예, 그래서 니네가 밖에서 노래 부르면 네. 그럼 우리는 반주해 줄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준비 잘 돼 있거든. 너희의 심리전에 우리는 동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일 멋진 건 김시민 장군이 피리를 불면 더 좋았을겠지만 이분은 이제 악공을 네. 불러다가 이제 피리를 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곽재우 장군 부대하고 이미 사전에 연결이 돼서 그 진주성 외곽에서 횃불을 여러 개를 올립니다. 네. 그럼 이제 이만의 대군이 와서 보지만 후방에 지금 조선군이 또 있구나. 박재우 장관은 뒤쪽에서 네. 왜군 뒤쪽에서. 네. 그래서 한 4, 5천 명 정도의 의병들은 밖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연락을 했었고 네. 안쪽에서는 이제 또 노약자게 이제 군복을 입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그래서 이제 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 쪽에는 안심을, 그 다음에 왜군에게도 약간의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작전을 펼치는 것들을 김시민 목사라고 하는 일종의 무장으로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 이제 진주성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병력 차이는 이제 김시민 장군이 지휘한 성 안에서 있던 네. 조선 병력이 3,800 정도라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군이 한 2만 정도? 2만 정도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세가와 호수가와 키무라 이렇게 한 10명 정도의 장수. 그러니까 명성에서는 떨어지는 장군들이지만 실전 경험이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천희를 중심으로 해서 의병들 역시도 한 4천 명, 5천 명 정도가 진주성 외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네. 또 유승인 장군 같은 경우 앞에서 1,000명 1000명. 정도의 예. 병력과 함께 싸우다가 그렇죠. 또 이제 전사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진주 대첩은 성벽을 맞선 그 두 개의 전투뿐만 아니라 외곽에서도 심리전이라든지 지원전 이런 것들이 펼쳐졌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병들의 활약도 대단했던 전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어느 순간일까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계속해서 위기 상황으로 닥쳤던 것 같아요. 백병전 위기까지 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진주성 자체가 좀 탄탄했기 때문에 한 6일, 7일 정도 계속해서 잘 지켜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김시민 장군을 포함해서 새롭게 판관이 됐던 성수경, 그다음에 만호, 최덕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쟁이 한 6일 정도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왜군이 굉장히 이제 피로감에 지쳐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피로감이 굉장히 그렇겠죠. 예. 좀 커졌을 상황이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김시민 목사가 이렇게 순시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애썼다, 좀 힘내자.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조총을 이마에 맞습니다. 아, 이마에 조총을요? 네, 아, 순시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어. 그때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마에 의식을 총을 맞으셨는데. 잃은 거죠. 중상을 아, 예, 입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안이 동요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곤양군수 이광학도 또 묵과 출신이에요. 다행히. 아까 100명 정도 병력이 예. 있었다던. 그래서 예, 그 예, 예. 이광학이 그 나른 군사들을 이끌고 음. 계속해서 전투를 지휘하니까 아, 예. 결국 일본군으로 볼 때는 김시민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까 위험 지금 중태에 빠졌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야, 김시민이 계속 지키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물리게 되면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진주 대첩이 완성을 하게 되고요. 의식을 잃은 김시민 장군은 한 그럼- 일주일 뒤인 10월 18일에 결국 세상을 아. 떠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10월 18일에 세상을 떠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승인과의 하극상 문제도 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두 장군 모두 전사를 하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과정도 이게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네, 예.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음. 어쨌든 이제 승리하는 별개로 임진왜란 전체로 볼 때 또 진주 성으로 볼 때도 김시민 장군의 죽음은 네.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면 물러가는 군대가 있으면 뒤를 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진주성을 넘보지 못하게 네.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그럴 만한 여력은 없었고요. 지켜낸 것으로 만족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뒤에 나올 2차 전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김시민 장군의 부재로. 그렇죠. 아. 만약에 김시민 목사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의병장들은 역시 김시민 장군의 지휘 속에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아쉽네요. 그런 예. 면에서 2차 전투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이 시기에 김시민 장군의 전사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투는 조선이 이긴 거죠? 지금? 네,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 대첩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사실은 이 전투로 인해서 일본군은 굉장히 큰 충격이 빠집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은 수군은 그렇다고 쳐. 네. 원래 일본군은 수군이 거의 없어요. 아. 육군 중심으로 편성돼서 조선을 침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와키 작가도 육지에서 싸우다 갑자기 수군 편성해 갖고 한산도에서 무너진 거니까 네, 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예. 육지에서 지난 시간에도 동아시아 당시에 이제 일본 육군은 최강이라고 최강이잖아요. 하셨잖아요. 예. 실전 경험이 100년 동안 쌓여있던 부대가 2만 명이 그 3,000명밖에 안 되는 3,80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성을 예. 함락을 못 시켰다. 어. 무너졌다. 굴욕적인. 토요토미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사실은 위기감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육지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이 전황은 불보듯 이제 뻔하다. 밀린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렇다면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아, 도요토미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예, 예. 사실은 여러 자료를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시민이 살아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몰랐구나. 김시민이 살아있으니까 그 진주 목사를 잡아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예, 몰랐네 그러면. 실제로 이 김시민은 그 이후 전쟁이 끝나고 네. 한 100년 뒤에도 네. 일본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났다는 게 일본의 유명한 그 공연 프로그램 중에 가부키라는 게 있잖아요. 가부키 있죠. 가부키에 예. 보면은 그 귀신 또는 악인으로 등장을 하는 인물 중에 네. 모쿠소 호간이라는 게 있어요. 모쿠소 호간? 이게 뭐예요? 모쿠소가 예. 목사예요. 목사. 진주 목사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진주 목사가 누구한테 졌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뭐 한국인 뭐 잡아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네. 지금 저성인 진주 목사
김시민이 있다. 근데 보통 진주 목사라는 표현 안 쓰고 네. 목사 김시민이 있다. 김시민 목사가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만 떠왔구나. 그래서 어. 목사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라는 예. 게 일본에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목구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원래 판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판관을 일본어로 바꾸면 호간이 됩니다. 그래서 목구소. 목구소 호간. 김시민 장군이. 네, 그래서 이 목구소 호간이 가부키에 굉장히 두려운 악인으로. 악인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경극에서 그 연개소문이 악인으로 그런 등장하는 느낌으로. 것과 비슷하게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일본에서 가부키가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괴물처럼 무서운 존재였나 보네요. 맞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김시민이. 그래서 이게 그 계속 전해지다가 1800년경에 그 가부키 공연으로 올려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선에 대해서 그 큰 충격을 받았던 게 1600년 정도에 받았던 이 충격이 200년이 지나서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게 이 김시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토요토미나 당시 일본군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공포감. 또 진주대첩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네.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렇게 토요토미가 김시민 목사 잡아와라라고 명을 내리고 서륙을 명령하면서 이제 1차 전투 끝나고 8개월 뒤 1593년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이를 갈아서 그렇겠죠. 왜군 병력의 급이 달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최정예 병력들을 다 모읍니다. 예. 익숙한 이름들 다 등장을 하는데요. 예. 가토 기요마사, 어. 고니시 유키나가, 예. 그다음에 우케다 히데이. 웃기다는 행주 때도 이제 나왔던 여기서 사람이죠. 지고 또 가서 또 지는. 아, 그러네. 시간상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들이 이끌고 있었던 중심 병력이 37,000이고요. 거기에 경상도 일대에 있었던 다른 군대의 병력까지 모두 모아서 93,000. 그러니까 이른바 10만이 한 개 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투라고 부르지만 보통 이 정도 규모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진주성 2차 전투를 앞두고 병력 공세에 나서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았나 보네. 그렇습니다. 1차 때보다 5배의 병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5배이기도 하고 네. 그 전방에 있던 최정예 부대들을 다시 진주로 끌어내렸으니까. 위까지 올라갔던 부대도 그렇죠. 지금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내려와라고 해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활을 걸었네요. 그럼 자, 조선군은 이 대군 앞에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게 이런 정보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네. 사실은 이 병력을 모았던 게 그 진주성 전투가 있고 나서 몇 달 전부터 이 병력을 모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에서도 이 정세 파악이 된 거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 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주 내주면 그 다음에 남원 내줄 거고 그러면 호남 내주면 그러면 전황 자체가 바뀔 거다. 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수파가 있었고 아, 예. 이번은 피하자. 아, 피하자는 군대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빈성을 내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주자라고 해서 철수하자라고 하는 철수파가 아, 그렇군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 이제 의병장이었던 김천일, 그다음에 병마절도사였던 황진, 최경애 이런 사람들은 지키자는 쪽으로 진주성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네. 곽재우, 권율, 그다음에 선거이 이런 인물들은 여기서는 일단은 빠져나가야 된다. 아, 일단 병력 보존하자파였군요. 네, 권율 장군과 선거이 장군은 행주 때 나왔던 인물들이고. 이때는 그래서 네. 요때 병력을 지킨 사람들이 네네네. 이제 아까 이때는 여기서는 이 행주를 이기고 온 상황이에요. 1593년 아, 6월. 그런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행주 이기고 2차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차 전투니까 권율 선거인은 이미 2차를 행주를 이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병력이 무섭다 이건 아니에요.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진주성을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지키겠습니다 하고 김천일을 포함한 의병장이 들어가니까 네. 당시 이제 병마절도사직을 가지고 있었던 황진이라든지 최경애 이런 인물들도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네. 이제 여기에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네. 병력도 병력이지만 그러면은 저기에 김천일 장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경애 장군도 들어가고 황진 장군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들어가자라고 하고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 피난민들이 진주성 안으로 들어옵니까? 6만 명이나 들어갑니다. 6만 명이 네. 그러니까 같이 싸우겠다는 건가요? 싸우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냥 이들하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을 이끈 다음에 네. 피난민들이 전부 다 한산도로 와요. 아.
왜냐하면 저 옆에 있으면 안전하지 아, 않을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저분이 큰 승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도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느낌이 피난민들에게 적용이 됐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피난민까지 모였으면 이 성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 지켜야죠. 그래서 네. 사수파들이 중심으로 진주성에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네. 병력도 많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휘 계통이 김시민 장군이 있을 때와 다르게 서로 약간 병렬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의 장군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를 해서 북쪽 성벽, 남쪽 성벽, 그다음에 서쪽 성벽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전투는 사실은 시작부터 조금, 쉽지 네. 않았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지휘관 같은 인물이 없었던 모양.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2차 전투 어떤 양상으로 흘러갑니까? 네, 사실상 이제 고립된 채로 그러니까 이 전투는 일본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진주성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경상도 일대, 진주 일대를 모두 다른 성들을 모두 함락을 시키면서 와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의병들의 접근 통로도 막아버립니다. 주변 정리 싹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주성에서 외곽에서 의병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됐었잖아요. 1차 네, 그렇죠. 대첩에서.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고립 정책을 펼치면서 딱 나중에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6월 달에 벌어졌을 때는 진주성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대도 없었던 예. 한 개 부대 정도가 도착을 했는데 그게 기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로 되니까 이 상황을 만들고 이제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 9일째까지 잘 막아내지만 문제는 이제 9일 10일째 핵심 장수들, 그러니까 황진이 전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되면서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지휘관이 전사하고 그 지역에 그 영역을 맡고 있던 군사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이제 왜군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예. 김천일, 최경혜 이런 분들이 우리 더 이상 지킬 수 없지 않소? 예. 라고 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남강에 투신을 그랬군요. 하면서 몰랐네. 진주성은 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이게 뭐 빠르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열흘이 진짜 얼마나 처절한 열흘이었을지.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진주성이 함락되는데요. 함락 이후에 피해가 당연히 컸겠죠. 네, 생명은 다 죽여라. 아까 그 피란민들이라든지.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인 6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가장 큰 피해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만인의총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진주성 2차 싸움이 아닐까, 2차 전투가 사상자로 아닐까. 보면은 너무. 네. 그러니까 병력까지 포함하면 거의 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특히 6만 명은 무방비 상태에서 민간인으로서 그렇죠. 예. 학살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당시 조선의 인구를 한 600만, 700만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1% 정도가 한 장소에서 죽임을 그러네. 당했다고 본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본군은 이 준지성이 그냥 뭔가 화가 났나 봐요. 성벽 전체를 무너뜨려서 평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진주성은 그 이후에 다 복구한 것을 기반으로 다시 쌓은 성벽이고요. 네. 그때는 성벽을 무너뜨려서 당시 기록에 따르면 진주성을 평지로 만들어 버렸다. 감정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감정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일본군 역시도 아까 그 열흘에 걸치는 공방전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전략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중요한 거는 지금 한양 평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호남으로 더 진출하지 못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경상도.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차 전투를 그러니까 패배했지만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일본군도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던 전략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떻게 하고요. 보면 10만 왜군을 상대로 열흘을 벌어준 거예요. 벌어주기도 했고 그렇죠. 적에게 예.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라고 예.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2차 전투를 이제 패배로만 보지는 말아달라. 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기는 또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투였다. 네. 예. 1차와 2차 전투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김시민 장군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김시민 장군이 그
판관에서 목사 대리가 되고 나서 보여줬던 그 행동을 2차 전투에서 보여주었다면은 그때 피신을 하던 네. 아니면은 사수를 하던 2차 전투의 양상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과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 이때 이제 진주 목사였던 서혜원은 그 도망을 가려고 해서 사실은 목사가 중심에 있으면 다른 뭐 병마절도사라든지 의병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 도망갔다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서혜원을 이제 그 목을 베어서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데 아, 김시민인 줄 알았던 것으로 또 그래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 잡아오라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위기의 순간에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진주 대첩이냐, 진주성 싸움의 어떤 패배냐에 일정 부분 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1차, 2차 전투와 더불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 번째 부분이죠. 2차 진주성 전투에 얽혀있는 인물, 논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기록에는 논개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각 지역에서 연려 또는 장군 또 때에 따라서는 전쟁에 승리를 끼친 인물들을 그 사파를 포함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논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록에 없었다는 정부 거죠. 기록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니까 1621년에 유몽인이 작성했던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야담집에 논개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때 이제 기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논개가 이제 진주의 관기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굉장히 위태로운 절벽 위에 서 있는데 위태로운 절벽에 서 있으니까 아마 남강 근처에 절벽에 서 있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왜군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 장소 자체가. 그래도 저쪽에 아리따운 관기가 있으니까 그럼 나 한 갈래 누군가 갔는데 그와 함께 남강에 목숨을 던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1621년의 어우야담인데 민간 기록에 남아 있구나. 네, 민간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민간 기록은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네. 유몽인이 그 1593년에 이 사람은 친광해군파예요. 친광해군이요. 네, 예. 그러니까 광해군이 분조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심도 수습하고 군대도 다시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593년에 이 진주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진주에 내려와서 일종의 위무를 합니다. 수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때 유몽인이 같이 참여를 해요. 그렇군요. 네, 수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당시 너무 처참한 과정 속에서 여러 사실들이 흩어져 버렸을 때 누군가가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유몽인한테.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네. 네, 예. 유몽인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누구가 어떤 일을 벌였는데 네. 내가 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논개라는 관계였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네. 이제 1621년에 어우야담을 쓸 때 사실은 야담이라는 게 민간에 전해지는 귀신 이야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어떤 그 뭐 부자가 되는 이야기 또 범죄 이야기도 있지만 야사들. 예, 요런 것들을 이제 모았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은 들었으면 어디에서 들었다를 다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유몽인 자체가 1623년에 또 처형당해요. 왜요? 이 사람이 광해군과 같이 다녔으니까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중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광해군이 그 임목대비 임목왕후를 그 폐서인 만드는데 반대해갖고 네.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빠져 있었지만 인조 반정 이후에 저 사람은 광해군 사람이다 해갖고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우야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을 거예요. 이게 책으로 널리 알려진 거는 현대 와서. 왜냐면 유몽인이 계속 역적이었고 정조때 신원이 복원이 되거든요. 어우야담에 대해서 누가 좀 첨언을 해줬으면 또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없었다. 그 시기에 그 인조년간 1621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얘기가 조금씩 더해졌으면은 그럼 좀 풍부해졌을 텐데 네.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 속에서만 잠깐 묻힌 기간이 있었어요. 전해졌을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이거 뭡니까? 논개에 대해서 이제 최경회 첩 준논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야기는 언제 생긴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논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 기록으로 계속 이제 복구가 되다가 1721년에 이제 거기에 그
기생으로서 의롭게 생을 마친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당을 좀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이 농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목사가 그 병마절도사가 주청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비변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 부족하다. 예, 그렇죠. 증거가 없죠.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은 비석을 하나 만들어요. 네네.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논계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아, 쭉 정리를 하면서 네. 그거를 다시 탁본을 해서 네. 정부로 다시 보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만든 비석이지만 여기 진주에는 이런 이야기가 역사로 전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의기를 기리는 사당, 의기사라고 하는 사당을 만들게 되는데 네. 이 내용 속에 이제 나중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거기서는 외군과 함께 죽었다라고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왔던 게 외장과 죽었다로 바뀌게 되고요. 네네네. 그러다가 1750년경의 기록에 최경애의 측실이다라는 기록이 덧붙여집니다. 최경애는 아까 진주성에서 같이 싸웠던 장군입니다. 장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경애의 측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네. 그럼 어떻게 측실이 됐을까? 진주성의 관기면 네. 최경애가 들어와서 있는 동안 얼마 있는 동안 머무는 동안은 관기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지역 관기가 아니었을까?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더해진 뒤에 건가요? 덧붙여진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1750년경에 처음에 최경애의 측실이라는 기록이 나왔는데 예. 1800년대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진주에서 관기가 되었다면은 그건 진주 관기지 그 최경영이 측실이 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 그 전에 측실이 된 상황에서 관기였던 사람이 최경영이랑 같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주 관기로 인식이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천인이죠. 네. 인식이 되었는데 최경영의 측실이었던 관기가 아니었을까. 요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최경영의 관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장수 현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최경애가 장수 현감을 했어요. 했었던 적이 전라도 있습니다. 장수.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전라도 장수 출신 인물이 아닐까. 예. 이렇게 해서 아, 논계도 측실이니까. 예. 그래서 1800년에 원래는 장수의 관기였는데 네. 최경애의 측실이 됐다가 진주성에 같이 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고 네. 그리고 자신도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외장이라도 안고 내 그렇게 충절의 됐구나. 모습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 몸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주씨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 장수에 보면은 네. 그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 거기 주시성을 가지는 장수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다면은 1954년에 그럼 이제 성씨가 주씨가 되니까 주논계로 불러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분이 원래 양인이었는데 몰락해서 관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기 그러니까 기생으로 부르는 것도 네.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않다라는 얘기까지. 주장도 최근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같이 죽은 왜군은 누구냐? 왜냐면은 네. 1740년에 그 외장과 함께 죽었다는 내용에 어떤 기록이 들어가 있냐면 그 외장이 죽으면서 일본군에 큰 충격을 주었다. 라고까지 나와요. 라고 네. 줘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왜군이 물러났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비약이지만 더해진 게 많네. 그러면은 이 외장이 누굴까를 또 누군가가 막 찾았나 봐요. 예. 찾았는데 예.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 첫 유몽인의 문장에 보면 외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외군과 장차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외장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외군과 장차? 앞으로 외군과 장차. 그러니까 한자의 그 장자가 그렇게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문맥상 장차가 맞는데 네. 이거를 외장으로 이제 그래서 외장이 됐구나. 인식을 하는 거죠. 외군과 떨어졌다가 장차 떨어졌다가 네네. 외장과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외장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다가 네. 그거 찾을 수 있나? 갓도의 부장이었던 게하무라 로쿠스케라는 인물하고 누군가 연결을 했던 게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1908년에 이제 처음 기록이 지목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신문 기사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체로는 외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 기록에 보면은 그 사람이 게하무라 로쿠스케라라고 하는 갓도의 부장이야.
부장. 그러니까 그 부하 장수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설은 근데 좀 시간 텀이 너무 긴데요. 예, 일제강점기면.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게하무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유명한 검객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두만강 전투에서 사망했다라는 설. 또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또 상충되네. 돌아와서 예. 병으로 죽었다는 설도 아, 있지만 진주에서 죽었다는 설은 없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농계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게하무라 로쿠스케로라고 하는 인물을 네. 만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300여 년 정도에 걸쳐서 혹은 뭐 그 이후까지도 조금씩 변하고 더해지는 그 과정을 소개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게 물론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도 네.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걸 검색해 보면 그렇죠. 어떤 학자분들의 논평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 일각에서는 논계가 그래서 실존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는 조금 비약인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니까 농계라고 불렀던 왜냐하면 무슨 개 이런 것들이 보통 천인들이나 관객에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딱 정해진다는 얘기는 네. 전해진다는 얘기는 네. 처음에 유몽이는 거기서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네. 나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을 한 것까지는 역사 사실로 그리고 보여집니다. 어우야담도 꽤나 믿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사료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그게 예, 예, 정황상으로 그 진주에 갔다 왔던 기록도 남아 그렇죠. 있기도 하고 예. 그다음 유몽인이 굉장히 탁월한 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그다음에 또 왜군 누군가와 함께 물에 빠졌던 내용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네. 질문을 뭘 하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관기인데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기가 충절을 알아? 아 그런 프레임으로도 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관기가 충절을 알아.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진주 사람들이나 또 농계라는 인물을 높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알지라고 하면서 자료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자기 남편이었던 최경애가 그러니까 전사라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남강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나도 어. 남편을 따라서 어. 해야 되는데 남편이 죽은 게 왜군 때문이니까 그럼 난 왜군 하나라도 잡고 네. 떨어져 뭐 죽겠다.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예, 있겠다. 예, 요렇게까지는 예, 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뒤에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왜군이 외장이라며 그러면 그렇죠. 그가 그 여자 하나를 못 밀어내겠어? 물에 빠질 때 또 그렇게 파고드는. 그럼 이제 또 누군가 가락지를 두 개를 양쪽에 끼고 묶으면 손이 안 빠진다. 깍지를 끼고 네, 이렇게 그런 안 얘기도 할까?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논개 가락지 설도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얘기는 뒤에 덧붙여진 그리고 가능성. 저도 그 논개하면 떠오르는 자세가 요 자세긴 예, 해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예. 그래야 이게 안 풀리니까 네. 뭐 발버둥을 쳐도 물에 빠졌을 때 못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농계라는 인물이 관기로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워낙 미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몽인의 어우의 아담 정도에만 실려 있던 것을 후대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내용들이 발굴됐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다른 하나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디서 발굴했다라는 기록이 추가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논계야, 그 사람이 장수 사람이야, 최경의 측실이야, 그다음에 같이 게하무라야, 뭐 외장이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게 근거를 하나씩 덧붙이면은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높은 그러니까 역사 사실로서 정립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그렇지만 앞에 내용이 아니라가 아니라 네.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신빙성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역사 사실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류 기록에 보면은 무슨 의병장, 그다음에 또 충신, 그다음에 무슨 공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꺼낼 때 네. 소외되는 인물들이 평민, 또 여성 그렇죠. 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입은 피해가 어떠하며 네. 또 그들이 분명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큰 공헌을 했을 텐데 네.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많이 누락되지 않았을까? 음. 이런 것들을 농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가 네. 때에 따라서는 여러 부분에서 조금 무리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 무엇보다도 진주에서 우리가 진주 대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 2차 싸움의 참혹함을 그렇죠. 농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시민을 통해서 승리의 원인을 그다음에 논계를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그렇죠. 인식한다면 이 둘을 합쳐서 진주
성 그러니까 1593년, 음. 92년부터 93년에 이어지는 이 두 개의 전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주성 전투가 관과 민이 함께 처절하게 싸운 아주 중요하고 또 자랑스러운 전투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또 논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두 차례 진주성 전투와 그리고 논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